이복현 금감원장, 소위 말하는 총대를 맸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 무늬만 대책 등 각종 비판의 대상이었던 기업 밸류업 대책을 두고 결국 이 시간을 통해 권고했던 보완책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외국인들도 화답하면서 어제 코스피가 약 일주일 만에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조금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만 최근 환율 문제와 관련해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에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맹탕, 무늬만 대책, 빚 좋은 개살구. 사실 많은 비판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소위 말하는 총대를 메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경제 강요 중에서 예. 유독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그 칭찬을 좀 얘기했는데요. 어제도 총대를 메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권고를 했습니다. 저 PBR 재고일 때 일본처럼 좀 페널티, 그렇죠. 이렇게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 권고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어제 상장 폐지 같은 이런 강제성 조치가 나왔습니다. 예. 대책은 발표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의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늬만 상장 기업이다 해서 상장해놓고 주가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고 주수만 늘려놓은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패를 통해서 수급을 개선시키겠다. 이것도 아주 좋은 조치입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고요. 오너들, 특히 금융사 오너의 전횡 방지하겠다 하는 것은 이사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사들이 오너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만 채우지 않겠다. 그리고 이사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 이거 상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도 그동안 말씀드렸던 상속세 인하 문제, 또 이사의 권한을 강조하는 이런 상법 개정을 물론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도 상법 개정의 방향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문제. 예. 그리고 밸류업과 관련돼서 국제 IR 행사 이거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그리고 사실상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연기금과 협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쪽에 6가지 권고 조치가 대부분 다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는 사실 이상기밀을 보였던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 어제 김재현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외국인 자금이 한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천억 이상 매입했을 겁니다. 코스피 말고 사실 주체별로 외국인들이 어떻게 샀느냐 4천억 이상 샀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어려웠었던 코스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좀 시간을 갖고 정책 당국에서 개선되는 모습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때마다 전해드리겠고 예. 그리고 그때마다 좀 국제 기준에서 미흡했던 수준 같은 거는 또 권고를 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처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고 밸류업 대책이 나왔으니까 이건 성과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죽했으면 최고 통수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좋아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통수가 얘기했으면 그 밑에 부총리라든가 금감위원장 같은 이런 분들이 좀 제대로 좀 대책을 내야지 냉탕 문의만 하면 되겠느냐. 예. 그래서 주무부서에 빠져 있는 금감원장까지 나서게 되는 이런 사태가 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모처럼 나왔으니까 앞으로 성과가 나도록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마다 권고 사항을 정책 당국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움직임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월가에서 어제 저희가 진단했던 버핏과 다이먼 회장의 경고, 오늘도 화두였다고요? 네, 계속해서 이 내용이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3대 지수도 사실 미국의 성장률을 보면 3.3%에서 3.2%면 예. 주가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장이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중화되면서 예.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주가가 3대 주가 떨어진 데에는 역시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파이어 마켓에서 너무 주가 수준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예. 측면에서 워렌 버핏과 JP모건 다이먼 회장의 지금 보여주신 매도 차익 실현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3대 지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적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바이어 마켓인 이런 상태에서 오면 예. 미국 경기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성장률이 3.2%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죠. 잠재 성장률이 2.7%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증시가 상당히 좋아 보긴 합니다. 근데 목표치를 달성했으면 저런 얘기가 나올 때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리고 미국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때는 지금 주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베이스 팩터, 기저효과 때문에 수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 예. 주가 상승폭이 100포인트 갈 때 과거에 비해서는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다. 이걸 염두에 둔 것을 어제 자막을 그대로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실현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예. 비트코인 67,000달러까지는 아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2021년 11월 8일 날 기록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 가지 이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4월부터 반감기가 들어오고 현물 ETF가 들어온 관계로 그렇죠. 지금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를 볼 때에는 저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쫓아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걸 누누이 강조해드리고 예. 그리고 비트코인은 올라갈 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 프레시 크래시 나는 듯하고요. 그렇죠. 일반 투자가 로스컬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홍 앵커도 방송 직전에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에 대해서 방송을 해서 낙관적 시각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퍼머족들이 뒤늦게 사는 과정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그건 좀 경계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는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중요하거든요. 프레시 크래시. 2017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예. 이런 점에 있어서는 내려갈 때 좀 프레시 크러시가 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교집사하는 종전의 방송에서 사실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화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대단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원화라고 하면 2류 통화, 3류 통화 이런 별명도 있었고요. 변동성도 굉장히 높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라는 별명이 붙였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예.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원달러 환율 정말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에 이렇게 27원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는 예. 이걸 최고치와 최저치로 나눠서 올해 들어서 최고치와 최저치로 할 땐 그 밴드폭이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40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우린 포트폴리오상의 신흥국입니다. 그러면 최고와 최저가 40원 차이라면 베이스를 1340원 깔아놓으면 2%뿐이 안 됩니다. 예. 더더욱 이상했던 것이 사실 저기 자막에 빠지고 있습니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자막에 작가가 빠진 것 같아요. 예. 1월 20일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에서 변하지 없습니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자막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예. 1월 20일에는 1330원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 아마 홍 앵커께서 지적하고 우리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년 전에 원화 변동성이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태국 바트보다 심하고 그다음에 인도 루피아보다 심했습니다. 인도 루피아 2배 심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베트남 동아에 비해서는 우리 원화 변동성이 작년 3월, 2월 달에 5배나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상으로 보면 세계에서 12, 13위 간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의 차이에서 위험적인 경제 위상으로 보면 세계에서 10위 정도 돼서 선진국이지 않냐 하는데 통화는 뭐냐? 2류 통화, 3류 통화 나왔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1년 전 상황과는 아주 영상 보기는 안정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예. 너무 다른 환경이 되다 보니까 시청자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 연초에 낮게 봤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궁금한 점. 그렇죠. 그리고 원화의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원화의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월 22일에는 마감 지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에선 빠졌습니다는 예. 1330원대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한 번도 이 범위를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과연 그 변동성이 달러 인덱스보다 낮니까, 작니까 일부 시청자분께서는 한국의 통화가 중심 통화가 된 게 아니냐. 우리 예. 원화가 가장 세계에서 변동성이 적으니까 안전 통화가 아니냐 하는 이런 궁금증인데요.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역시 궁금한데요. 자,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고 있는지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1년 전에 사실 그때 변동성이 굉장히 베트남 통화보다 5배 이상 2류 통화, 3류 통화 이렇게 나올 때 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금통위에다 한미 간의 금리차 2%포인트 이걸 변경시켜가지고 기준들을 변경시켜가지고 이것을 잡는 게 아니라 원화의 수급사항, 수급사항을 좀 안정시켜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급 사이드에 유통량이 충분해야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공급량이 적고 해외에서 이탈되고 하면 시장에서 오면 굉장히 거래량이 적을 때는 조금만 변동 요인에서 흡수 요인이 적으니까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때 정책공 1년 전의 상황은 왜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이 달러 집중으로 하느냐. 이거 좀 달러 집중해서 좀 풀어달라. 원화의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공급 물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MPS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 해외에 직접적으로 많이 투자하는데요. 이거 좀 자제시켜달라. 지금 우리가 기업 밸류와 관련해서도 그렇죠. MPS라든가 이런 쪽에 연기금의 협조를 어제 금감원장께서도 부탁드리고 그 강제성을 띠게 아마 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조치가 1년 전에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미국과 상시적인 통화수협회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건 협정 문제 이런 거 왜 안 들어갔느냐. 이런 쪽에 얘기가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1년 후에 지금 원화 변동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정된다 하면 바로 수급 부분이 거의 균형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20일 이후에 외국 자본이 10조 원 정도 들어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 한 7, 8조 팔고 그다음에 연기금 7, 8조 팔아서 지금 김치현 PD께서 보여주겠습니다. 아주 극명하죠. 그렇죠. 외국인들은 빨갛고 개인들은 팔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소폭으로 팔고 이런 상태죠. 그래서 외환 수급 상황이 기가 막히게 맞추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기 부양에 막혀 있으니까 사실 환율을 정책당국 입장에서 좀 우리도 권고했습니다는 1,300원대 이상 유지하는 고환율 정책 요인도 결부돼서 지금 환율이 1월 22일 이후에 1,300원 30대에서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변동성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질적으로는 개선되느냐? 우리 펀더멘탈에서 개선되느냐? 질적으로는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러냐? 찻잔 속의 미풍이라 그럴까요? 그런 측이에요. 찻잔 속의 미풍이니까 안전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시청자분이 궁금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원달러 환율, 이 연초만 해도 기업인들이 상당히 낮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증권사의 역할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 수준 왜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겁니까? 네, 작년 12월 이후 페드 회의 이후에 사실은 원달러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봤죠. 그렇죠. 환율이 낮게 봤죠. 그래서 작년 12월 이후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하는 관계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올해 하반기에는 80m로 90m로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N달러 환율도 125엔 갈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갈 것이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봤으니까 1월 달에 너무 과도하게 보면 나중에 큰 코 닥칩니다 하고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대부분 다 연초에 이 달러가 사실 그 달러 인덱스 80대 N달러 환율 125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1,200원대 이렇게 반대되는 이 통화를 결정할 때는 사실 통화는 상대 변수인데 너무 미국적 요인만 봤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적 요인에게서 머큐리 펀더멘탈이 아니라 마스 여기 정책 요인 그러면 페드의 과도한 금리 인하가 형성됐다면 그거를 치중하다 보니까 원 달러를 굉장히 약세를 봤던 거죠. 그렇죠. 그 인덱스 떨어지고 N달러 환율 지금 125엔 떨어져 이런 쪽에 원달러 환율 1,200원 떨어져 환율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엔화 강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교정되고 있죠.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렇게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뉴욕의 윌리엄스 총재라든가 갈 길이 멀다. 그다음에 그렇죠. 다른 페드 인사들도 올해는 연말이나 이렇게 늦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의 기대 부분에 대해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행오버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숙지 현상. 그래서 과도한 금리 인하에서 떨어졌던 부분이 다들 좀 제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숙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는데요. 지금 환율이 과도하게 연초에 너무 낮게 전망하는 상태에서 자 1,200원 점을 1,330원이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지만 이게 1,200원대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외화를 당장 10원, 20원 두고 외화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작년 12월에 증권사라든가 이런 게 환율이 전망할 때 1,200원 전망했던 것이 지금 1,330원이니까 이게 뭐냐 외화 운용에 다시 한번 짜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환율 안정과 함께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연초에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이 원달러 환율 급속도로 떨어지는 부분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예. 미국 측 요인과 한국 측 요인이 같이 다른 금융매스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미국 측 요인이 한국 측보다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렇죠. 한국이 그만큼 위상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강하게 작용하는 거는 미국 측 요인 중에서도 펀더멘탈과 그다음 이제 머큐리 요인이죠. 예. 마스 정책 요인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 측 요인이 강한 상태에서 머큐리 펀더멘탈 요인을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좋죠. 미국 경제 올해 들어서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2.3% 우리가 NBR의 전망을 이렇게 NAB 전망을 예. 한번 보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올도 미국 경제 4, 4분기 성장률이 사실 속보치 3.3%면 낮긴 하지만 3.2%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뭐 교훈 좋다.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 고용입니다. 인플레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서 보면 분플레이션까지 나오는 연착륙 분플레이션 나올까지는 보는 질적으로 건전합니다. 예. 그러면 달러 강세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스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오늘 윌리엄스 총재라든가 이런 분이 자꾸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를 좀 이렇게 차단시키기 위해서 자꾸 금리 인하 문제가 올해 3월에 봤는데 다음 달 봤는데 지금 연말로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하반기로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 폭도 최대 6차례까지 봤는데 지금 2차례 정도로 고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뭐냐 미국 쪽에서 펀더멘탈 머큐리 강해 마스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져 폭도 작아져 원달러 환율은 연초에 전망했던 1,200원대에 갈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빨리 1월 달에 예. 1월 아마 18일인가 20일에 연초에 과도한 환율 하락이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답니다. 그래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타이틀 중 하나였죠. 원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자, 이 표현을 저희가 써도 괜찮은 겁니까? 네, 사실 1월 22일에 자막에서 빠졌습니다는 예. 1330원대 우리가 포트폴리오 회사 MSCI 지수의 신흥국이거든요. 이 신흥국에서 달러 인덱스보다 변동성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세계에서 변동성이 가장 나니까 한국의 통화가 가장 안전 통화냐, 원화가 중심 통화냐, 기축 통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그러면 원화가 국제화돼서 기축 통화되려면 이론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을 먼델 교수가 최적 통화 이론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먼델 교수는 한국경제TV가 이렇게 그 4월, 5월 달에 다시 한번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를 열리는데요. 사실 먼델 교수를 우리가 초청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분의 얘기대로 어떤 통화가 중심 통화가 되려면 기능별로는 3대 기능, 교환수단, 계산의 단위, 가치 전형을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용도별로는 결제 통화, 상품 결제, 예. 그다음에 투자 통화가 되고 외환보유고 보유 통화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지적별로는 주변국에서 그다음에 권역별로에서 세 개로 받게 된다. 이런 과정이 국제화 과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각국들의 그 결제 통화, 투자 통화, 저장 통화에서 얼만큼 달러의 비중을 갖고 있을까? 미 달러가 47%, 유로화가 22.95%, 그래서 투합비가 70%입니다. 위안화 국제화 노력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국제화는 지금 4.6%입니다. 그렇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위상이 지금 13위 정도 됩니다. 이제 원화 비중이 0.5%뿐이 안 됩니다. 여기에 인트라 트레이드가를 빼면 이것도 더 떨어집니다. 경제 위상보다 낮거든요. 예. 그래서 원화 환율이 1월 22일에 환율 변동성이 0%세요. 원화가 세계에서 가장 중심 통화다. 이 과정으로 볼 때는 사실상 거기에 그 얘기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음. 그러면 원화가 왜 이렇게 안정돼 있는가? 이 문제가 지금 한번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고가 있죠. 아침 시간부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옷장 속에 수만 마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자, 오늘의 주제, 원달러 환율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8년에 해외 부동산 무슨 미국의 상업용 빌딩 호주에 무슨 뭐 투자했던 영 굉장히 하는데 지금 아주 낭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하버드대 교수를 이용해서 제가 위기 조짐이 나타나면 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 5년 후에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 해가지고 일부 증권사는 다른 분야의 수익은 잘 잡았는데 해외 투자에서 전부 대선 충당으로 해서 사실 잘한 사람이 전부 손해를 보는 이런 모습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에 책임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투자는 선제적입니다. 투자의 황제라는 JP모건의 다이먼 황제라든가, 예. 그다음 타이퍼 회장이라든가, 워렌 버핏이 왜 보유 종목을 차익 실현하느냐. 그렇죠. 나름대로 위기 조짐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2008년, 2009년 이때 사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때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요. 자막이 이게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전자막을 띄워주시면 전자막을 될 겁니다. 주셨는데요. 예. 이게 마지막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바퀴벌레 이론을 했기 때문에 바퀴벌레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이론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벽장성에 숨어 있는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잡지 않습니까? 예. 바퀴벌레 한 마리를 잡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 잡으면 벽장 속에 바퀴벌레 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생체를 몰라가지고 이러면 사태가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외환시장이 상당히 안정돼 있습니다. 예. 일부 한국이 세계에서 중심통화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카크로치 스토리, 바퀴벌레 이론이라든가 찻잔성의 미풍이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자 1월 20일 날 외국 자본이 10조 정도 유입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탈된다면 한 100원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다. 예. 그러면 1,430원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한국에서 보면 서든스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외환시장이 불안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더구나 다음 달 내일서부터는 미국의 SVB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미국의 상업용 위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풀리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은행 위기 문제는 다시 한번 재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기적 모습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에 이걸 완충시켰으면 한국의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고 그다음에 기업의 밸류 대책이 좀 효율성 있는 대책이 나와서 외국인들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우리 내부의 완전 지금 정치권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혼란상 정치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완충 사항이 마련해 주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총태를 쥐고 밸류 대책에 강제성 있는 대책을 해주겠다 하는 문제는 그 전에 김지원 위원장, 김성 부위원장 건거가 되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 건거해가지고 지금 우리 코스피가 실망해서 떨어지고 저표 필요해서 이런 시점에서 보면 금감원장께서 이게 나서서 이 문제의 실효성을 강구하겠다 하는 측면은 상당히 늦었지만 다양한 일이다. 그래서 개인적 연과 관계없이 이복현 금감원장은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경제 강조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개인적으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